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두 분과 함께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임급종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슈로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로보 보급형 전기차 모델까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흥민 캐스터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네, 테슬라의 5번째 기술 발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개념은 이미 지난 2019년 처음 공개됐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종합적인 기술 성과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로보택시 발표회 현장에서 보급형 전기차 모델 2를 공개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직후 직접 이 차를 타고 행사장 촬영장 내 짧은 도로 구간을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행사장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모델 2는 투도어 쿠페형 차량으로 디자인이 됐고 내부에는 일반 차량과 같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형태였습니다. 또 프로젝션 기능이 탑재된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고 도어의 경우 걸윙 타입으로 개폐되고 후면부 유리도 제거돼 카메라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율주행 교통수단으로 매우 최적화된 사이버캡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6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승객이 차량 호출 앱을 통해 사이버캡을 부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차량 호출 앱에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캡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레벨 4 자율주행 수준으로 실용화되는 것을 목표로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모델 3와 모델 Y, 모델 S 등 테슬라가 만드는 모든 차량을 통해 로보택시를 경험할 것이라면서 규제 당국이 승인하는 지역에서 감독 없는 주행에 허가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사이버캡 가격에 대해서는 3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이날 20인승 규모의 전기밴, 로보밴 컨셉카도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직접 소개한 로보밴 안에서 탑승인 20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증권사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에서는 우선 차세대 모델 출시 계획과 자율주행 버전 13 출시 가능성, 그리고 향후 예상하는 하드웨어 출시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버전 13의 경우 주차 체제, 소환, 도심 주행, 고속도로 주행, 주차, 이 모든 주행 상황이 단일 스택화된 버전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앞서 버전 13이 버전 12 대비 6배 더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IM증권에서는 버전 13의 출시 가능성이 짙고 그렇게 된다면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앱까지 구체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현재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하드웨어의 가장 최신 버전은 작년 초에 출시된 4.0 버전인데요. 앞서 지난 6월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5.0의 초기 디자인을 완료했고 4.0보다 10배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는데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쯤 출시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도 짚어줬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정리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제 공개와 더불어서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로보택시도 그렇고 네. 로보밴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지금 보급형 전기차까지 어디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이벤트 좀 지켜보셨어요? 일단은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관심은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죠. 원래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기존의 어떤 그 자율주행 시스템에 업그레이드 좀 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학습이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완성도가 올라왔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한켠으로 예전에 이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20년 됐거든요.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브리핑하는 화면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윌 스미스가 탔던 자율주행 아우디 승용차, 자율주행차 거의 모양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왔던 아이로봇의 로봇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지만 반대로 자율주행 부분에서 제가 왜 조금 기대를 안 했냐면은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까지 안 올랐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코끼리를 마주칠 확률이 몇 %가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은 코끼리를 몰라도 저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 제어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엉뚱한 이런 상황까지도 아직 학습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저도 자율주행 차를 한번 사볼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반자율주행에 만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의 반응 역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지켜볼 네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가장 우호적인 애널리스트가 누구냐면은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약간 평가 절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행 수준 요게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하게 되면서 평가 절하를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월가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솔직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오늘 장중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후에 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중국 규제 얘기가 나왔다가 또 싹 가라앉아 버렸어요.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이주일 전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규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에 서 자율주행 테마가 더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이제 상황을 좀 봤을 때 중국보다는 중동 쪽에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중국 규제 소식이 상당히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은 아마 좀 테마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자율주행보다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2차 전지를 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는 매도 의견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주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매도 의견을 주셨고 사실 이거 관련해서 성능을 살펴봤을 땐 결국 4680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2차전지 관련한 애널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4680 배터리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형 이슈도 있었고 네네. 그러면 관련한 배터리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효할까요? 근데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 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10월달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7월달, 8월달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가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순환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에서 좀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바이오가 다 뭐 하락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들이 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업종 분위기를 좀 보자면은 바이오보다는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은 아무래도 확률적인 측면에서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 네네. 오히려 2차 전지 쪽으로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짚어주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반등에 나왔다가 사실 좀 윗꼬리를 달았고 바로 탄력을 받았던 게 슈어소프트테크를 비롯해서 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인데 여기 지금 하방 VR 발동되면서 슈어소프트테크는 오히려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카메라 관련주,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는 걸 보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이제 카메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주는 좀 더 선별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시피 이번에 위로봇 행사가 이미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왔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뭐 HL 만도라든지 이러한 자율주행 핵심 이제 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제 세분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캠시스 같은 이러한 카메라 관련한 카메라 모듈 관련한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단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가 계속 전장화되면서 결국에는 자동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메라 이미 센서가 많이 이제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계속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그런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좀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기대감만으로 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감이 좀 크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 이슈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뭐 지금 전장화가 진행되면서 카메라 개수는 자동차에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연간 한 3억 개 정도를 팔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런 카메라 개수가 확장되는 이제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좀 숫자로 확인하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관련주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 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테슬라 하면 카메라 관련주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메라뿐만 아니라 기타 자율주행과 다 공통된 의견으로 단계 이슈, 단계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늘의 급등을 이용한 전략이 좀 유용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기타 다른 종목들 움직였다가 다 윗꼬리를 달고 변동성을 확대하는 만큼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인급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한축에서 강했다면 한축에서는 역시 한국의 첫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관련한 출판주들이 오후장에도 여전히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 어제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관련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잘 찾더라고요, 시장이. 근데 예스24 같은 경우 주문 폭주해서 그 사이트 잠시 마비됐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단기 이슈일까요? 사실 근데 이 안에서의 테마가 너무 우후죽순 올라. 밀리의 서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없다는데도 그렇죠. 급등하는 걸 보면. 네, 사실 근데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네네. 기사 통해서 이제 봤었는데 그러면서 주식쟁이다 보니까 문득 딱 드는 생각이 그럼 내일 예스24라든지 네.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전 밀리의 서재를 먼저 생각하긴 했었어요. 삼성출판사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떠올렸거든요. 삼성출판사 너무 핑크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시장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테마성 이슈가 지금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떠올렸는데 과연 내일 얼마만큼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할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할 정도로 예스24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지는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에서는 이러한 좀 단기적인 최근에 시장이 좀 정체이다 보니까 이러한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테마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예스24 같이 오늘 이제 급등하는 이제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예스24는 뭐 상한가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 이미 지금 따라서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의견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출판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장기간 이제 소외된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스24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만큼 사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정보가 빠르게 유통된다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조차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좀 예상 외로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제 한강 작가의 그 도서가 예스24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렇게 이제 매출 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따라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출판업 시장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한 10개월 정도 동안 그래도 YOY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독서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독서 인구 감소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제 경쟁이 계속해서 뭐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그러한 좀 폭발적인 좀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이제 주가 급등을 뭐 이용해서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테마의 관점으로 테마는 테마답게 대응을 해보자. 상한가여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도 않으셨을 텐데 일단 단기 이슈와 테마로 좀 국한된 전략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또 VR 발동된 사이렌 종목 찾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조금 전 방송에서도 확인을 하셨다시피 정오경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섹터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라이콤과 슈어소프트테크 등 자율주행주뿐만 아니라 SB시스템즈와 옵트론텍 같은 로봇과 카메라 관련주들도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상승세도 썰물처럼 반납하면서 오름폭을 대폭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옵트론텍과 슈어소프트테크는 상방 VI 발동된 후에 다시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다만 긍정적인 점은 캠시스가 다시 한번 상방 VI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생생하게 반영하는 VI발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는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매파적인 인하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드디어 시행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벤처 투자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시부터 대성 창투를 시작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모두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12시경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더니 또 1시경에는 다시 상방 VI가 발동되는 벤처 캐피탈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장중 21%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7.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ISC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 ISC가 급락하면서 장중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진 마땅한 악재는 없는 가운데 오늘 10월 10일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매월 전체 수출 데이터와 10일치 기준 수출 데이터 모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지만 이번 달 10월 10일치 데이터에는 조금 저조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을 이끌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이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 또 외국인도 5거래일간 매도세를 계속하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9%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7%대로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들이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테슬라 관련한 종목도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캠시스는 짚어본 대로 지금 카메라 관련해서는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 그 외에 변동성을 키웠던 VI 발동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I 인급중은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비롯한 창투사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도 오늘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에 반응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역시 좀 흔들림, 출렁임을 주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오늘 어쨌든 그 이슈가 있으니까 움직이기는 했는데 여기도 좀 단기 이슈에 그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 때문에 그쪽 이용가에서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움직인 시간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금리 인하 말고도 다른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종목이 10시 10분 이후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 벤처 캐피탈인 노터블 캐피탈, 요 회사가 AI 시대 유망한 투자처로 데이터 관리, 사이버 보안 분야를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에이티넘 인베스트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최근에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 주도로 글로벌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나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7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진행했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여기 이 투자를 주도를 하고 참석했던 어떤 이 연결고리 때문에 이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급등이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나온 시간하고 이 주가가 급등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개별 이런 이슈, 벤처 캐피탈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급등은 났지만 일단 윗꼬리가 쭉 길게 달리는 거 보니까 당일 수급이 어떤 변동성이라 보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다 보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일단 매도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다 사실 종목들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 11시에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창투사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여기도 다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이슈에 국한된 흐름이니만큼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관련해서 급등을 이용한 전략까지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종목들 전략이 다 거의 일맥상통했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인급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
짧은 이슈 테마에만 반응하고 있다라는 시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 와중에 HLB는 또 어째야 하는 걸까요? 지금 11%의 급락을 보이고 있고 양봉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크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다시 미국 FDA 심사 지연 소식의 급락인데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실망감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파트너사가 중국 항서제약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걸림돌인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갖고 계신 종목이 HLB일 텐데요. 근데 오늘 이제 급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뭐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FDA에서 이제 그 최근에 그러니까 스토리부터 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5월에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 당시 이제 FDA 심사 결과에서 이제 승인이 아니라 이제 보류로 이제 결정이 나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실망 매물과 함께 주가가 당시에 이제 한 차례 이제 급락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 이전 수준까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달에 이제 HLB에서 9월 20일이죠. 20일에 이제 FDA에 이제 재신청을 재신청을 이제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FDA에서 1개월 내로 이제 클래스 1으로 할 것이냐, 클래스 2로 할 것이냐 이제 결정이 남은 상황인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FDA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2로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네. 투자자들은 이제 클래스 1을 많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클래스 1 같은 거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서류 심사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소한 이제 서류 심사로 이제 통상 2개월 내에 이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실사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임상 실사를 거치기 때문에 승인 여부 결정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클래스 1으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클래스 2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6개월이라는 시간도 소요되고 또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좀 해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 그러한 좀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번에 사실 이게 FDA 심사 거절이 아니라 이제 보류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여전히 이제 승인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러한 심사 승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번 저점 부근을 만약에 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도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 저번에 불발됐을 때 급락한 자리에서 겨우겨우 회복해서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재차 지연 소식과 더불어서 급락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일단 당분간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HLB 관련한 분들 좀 걱정은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걸로 HLB 다행히 오늘 HLB 외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움직임은 제한적인 만큼 일단 HLB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임급적으로 오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